다들 똑똑히 봐도 군 기강을 무너뜨리고 제 할 일 하나 제대로 못하는 부사관의 말로가 어떤 건지 강 대위는 그렇게 외치며 조작된 서류 뭉치를 오진이의 얼굴 앞에 흔들었습니다. 내가 싸지른 똥, 내가 다 치워줬어. 그런데도 이따위로 나와? 아사. 나부랭이가 뭘 안다고 시키는 대로 해. 그 순간이었습니다. 짱 마이너스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복도 전체를 울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골치덩이였던 오진이의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죠? 기름 냄새와 퀴퀴한 먼지가 뒤섞인 군수 창고의 그 독특한 공기를 말입니다. 끝도 없이 늘어선 철제 선반 위에는 각종 군용 물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그 사이를 오가는 군화 발자국 소리만이 정적을 깨는 곳. 바로 이곳 육군 제7보병사단 보급대대 군수 창고가 오하사의 하루가 시작되고 끝나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오하사, 그녀의 이름은 오진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대원들 중 그녀를 오하사라고 제대로 불러주는 이는 거의 없었죠. 그냥 오하사거나 심지어는 병사들 사이에서 오대충이라고 불리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어깨 위에 달린 하사 계급장이 무색하게 그녀는 매사 어설프고 행동은 굼떴으며 눈빛은 늘 어딘가 나사가 하나 풀린 듯 멍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전 정기 재고 조사가 한창인 창고 안 모두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와중에도 오진이는 거대한 타이어 더미 앞에서 멀뚱멀뚱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재고 목록표와 눈앞의 타이어 개수를 벌써 4번이나 세어봤지만 숫자는 번번이 달랐습니다. 아, 이게 왜 안 맞지 하나, 둘, 셋.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손가락을 꼽는 그녀의 모습에 옆을 지나가던 김 병장이 혀를 차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오하사님, 그거 어제 강 대위님이 직접 불출해 가신 겁니다. 장부에 아직 기입 안 하셨습니까? 아, 그랬나? 그제야 기억이 난다는 듯 머리를 극적이는 오진이. 그 한심하다는 듯한 김 병장의 눈빛에도 그녀는 그저 허허 하고 어색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부사관이 자기 부대 물자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이 상황. 이곳에서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고 입구에서부터 찬 서리 같은 기운이 몰아쳤습니다. 모든 소음이 멎고 병사들의 움직임이 일순간 경직되었습니다. 부대의 실세, 군수장교 강 대위가 굳은 표정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강 대위는 매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창고 안을 쓱 훑더니 곧장 오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방금 전 오진이가 결재를 올린 유류재고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하사, 네, 충성, 대위님. 화들짝 놀라 경례를 붙이는 오진이의 자세는 어설프기 짝이 없었습니다. 강 대위는 코웃음을 치며 그녀의 눈앞에 보고서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지금 보고서라고 올린 건가? 지난달 재고랑 이번 달 입고량 그리고 불출량을 더하고 빼는 게 그렇게 어렵나? 초등학생도 이것보단 잘하겠다.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그놈의 다시 소리는 내가 아주 귀에 딱지가 않겠다. 넌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야? 세금으로 월급 받아가면서 부대에 민폐만 끼치는 짐 덩어리 아니야? 강 대위의 고함 소리가 창고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의 병사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혹시라도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특히 구석에서 상자를 나르던 최일병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는 얼마 전
강대위가 밤늦게 몰래 부대 유리를 외부 트럭으로 빼돌리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최일병은 강대위의 싸늘한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강대위는 들고 있던 보고서를 오진이의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종이 뭉치가 힘없이 바닥으로 흩어지는 것을 보며 그는 경멸 어린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중으로 모든 재고, 장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정리해. 숫자 하나라도 틀리면 그땐 그냥 안 넘어가. 알아들어? 예, 알겠습니다. 모욕감으로 얼굴이 새빨개진 오진이는 간신히 대답하며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일병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어수룩한 하사가 과연 강대위의 비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 애초에 저 하사는 강대위가 일부러 장부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터였습니다. 강대위가 획 돌아서서 창고를 나가자 그제야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애써 오진이를 외면하며 제 할 일을 계속했습니다. 동정과 경멸이 뒤섞인 시선 속에서 오진이는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퇴근한 늦은 저녁, 텅 빈 창고에 홀로 남은 오진이는 산더미처럼 쌓인 장부 앞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낮의 그 어수룩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멍하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지성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에 강대위가 던졌던 보고서를 집어들고 찢어진 부분을 손으로 꼼꼼히 맞추었습니다. 그리고는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음조렸습니다. 강대위 드디어 꼬리가 길어지는군. 그녀의 멍한 눈동자 깊은 곳에서 아주 잠깐 먹이를 포착한 맹수 같은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대에 모두가 고장났다고 비웃는 나침반. 하지만 그 나침반의 바늘은 처음부터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이 거대한 비리의 심장부를 정확히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회색빛 하늘에서는 굵은 빗줄기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렸고 흙먼지가 뒤섞인 빗물은 부대 곳곳을 질척하게 만들었죠. 이런 날이면 군수 창고는 더욱 스산해집니다. 천장을 때리는 요란한 빗소리와 창고 구석에서부터 스며드는 눅눅한 습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무겁게 짓누르는 기름 냄새까지. 오진이는 막 보급받은 전투화 수백 켤레가 담긴 상자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상자는 금방이라도 찢어질 듯 위태로웠고 가뜩이나 굼뜬 그녀의 행동은 더욱 더뎌 보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가 상자를 선반 위로 들어 올리던 바로 그 순간 축축해진 상자 밑부분이 힘없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와르르 마이너스. 새까만 전투화 수십 켤레가 흙탕물이 고인 바닥으로 요란한 소리를 내며 쏟아졌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보며 주변에서 일하던 병사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시작이군, 오대충. 그들의 표정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그렇게 쓰여 있었죠. 하필이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은 오진이. 바로 그때 그녀의 등 뒤로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날아와 박혔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강대위였습니다. 그는 방금 전에 소동에 잔뜩 굳어진 얼굴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흙탕물에 뒹구는 전투화와 그 앞에 주저앉아 어쩔 줄 몰라 하는 오진이를 번갈아 보던 그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다 이렇지. 멀쩡한 보급품을 쓰레기로 만드는 게 내 주특기인가? 죄송합니다. 바로 정리하게. 됐고. 강대위는 오진이의 말을
거칠게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창고 구석에 놓인 청소도구함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모두가 듣도록 명령했습니다. 오늘 너 다른 일 다 집어치우고 이 창고 바닥이나 닦아. 흙탕물 한 방울 없이, 먼지 한 톨 없이. 내가 더럽힌 거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안 그래? 그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인격 모독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진이는 입술을 깨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굴욕감에 떨리는 그녀의 어깨를 보며 강 대위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급하게 어딘가 가려던 강 대위가 주머니를 뒤지다 말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 차 키를 두고 왔군. 그는 가장 가까이 있던 최일병을 향해 고갯짓했습니다. 최일병, 내 사무실 책상 위에 차키 좀 가져와. 빨리. 네, 알겠습니다. 최일병은 거의 반사적으로 대답하며 사무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강 대위의 눈밖에 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그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허둥지둥 사무실에 도착한 그는 책상 위에서 차키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차키를 집어 들려던 그의 손이 서류 더미를 툭 건드렸고 그 아래에 있던 작은 검은색 수첩 하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최일병은 얼른 수첩을 주워 원래 자리에 돌려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활짝 펼쳐진 페이지의 내용이 그의 눈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날짜와 차량 번호, 그리고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들의 목록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5톤 트럭, 경기 12가 3456, 200드럼. 민간 유조차, 서울 78라 9012, 5000L.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최일병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강 대위가 군용 물자를 빼돌린 기록, 그의 범죄를 증명하는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집어 자신의 군복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차키만 챙겨 미친 듯이 창고로 다시 달려갔습니다. 하루 종일 최일병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주머니 속 작은 수첩은 마치 뜨거운 불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헌병대에 신고할까? 하지만 그 전에 강 대위가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상급부대에 보고할까? 누가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 공포가 온몸을 옥죄어 왔습니다. 그의 눈에 창고 바닥에 엎드려 걸레질을 하는 오진이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기피하고 무시하는 부대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 최일병은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저 사람이 가장 안전할지도 모른다고.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저 사람이기에 오히려 이 폭탄을 터뜨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마침내 모두가 퇴근하고 텅 비어버린 창고. 오진이는 마지막 구역의 걸레질을 막 끝내고 있었습니다. 지친 몸을 일으키는 그녀의 앞에 최일병이 하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바로 강 대위의 검은색 수첩이었습니다. 이것. 최일병은 겁에 질린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오진이는 최일병의 떨리는 눈동자와 그의 손에 들린 수첩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늘상 보이던 어수룩한 표정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서늘하고 날카로운 빛이 조용히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군수 창고 안 최일병이 내민 검은 수첩을 향해 오진이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수첩에 닿는 순간 최일병은 마치 불덩이라도 넘긴 듯
화들짝 손을 떼었죠. 공포와 불안이 뒤섞인 그의 눈동자가 하염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진이는 그런 최일병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도 어수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차분한 힘이 자리하고 있었죠. 잘했다, 최일병. 나지막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처음 듣는 그녀의 진지한 음성에 최일병은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이제부터 이건 내가 맡겠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 강 대위가 무언가 묻더라도 넌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알겠나? 하지만 내일 아침 내가 평소처럼 행동하면 그게 신호다. 그때까진 절대 내색해선 안 돼. 이건 명령이다. 명령. 하사 나불행이라며 모두에게 무시당하던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이상하게도 최일병의 떨리는 마음을 잠재우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고 오진이는 수첩을 자신의 전투복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 작은 수첩 하나가 거대한 상어의 숨통을 끊을 작살이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강 대위의 사무실은 그야말로 태풍 전야였습니다. 자신의 검은 수첩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강 대위는 거의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온갖 비리의 증거가 담긴 그 수첩이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용의자는 단 한 사람, 바로 최일병이었습니다. 어제 자신의 사무실에 들어왔던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강 대위는 당장 최일병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습니다. 어제 내 사무실에서 뭐 이상한 거 못 봤나? 살기등등한 강 대위의 추궁에 최일병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간밤에 오진이가 했던 말을 떠올리며 필사적으로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진짜야? 책상 위에서 뭐 떨어진 건 없었고? 예, 없었습니다. 저는 차 키만 가지고 바로 나왔습니다. 최일병의 어설픈 연기에도 불구하고 강 대위는 더 이상 추궁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첩의 존재를 직접 언급하는 순간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었죠. 그는 애꿎은 서류만 뒤적이며 최일병을 내보냈지만 그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불안과 초조함에 휩싸인 강 대위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며칠 뒤로 다가온 군단 연말 재물조사가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모든 것이 끝장날 터. 그는 가장 비열하고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로 모든 죄를 오진이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도 멍청하고 무능해서 장부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는 오진이. 그녀의 과실로 인해 막대한 양의 군수 물자가 손실 처리된 것처럼 꾸미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조작된 불출 기록과 가짜 손실 보고서를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화살이 정확하게 오진이를 향하도록 아주 치밀하고 교묘하게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강 대위는 오진이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그가 밤새 조작한 서류 뭉치가 산처럼 쌓여 있었죠. 오하사, 네, 충성. 여전히 어딘가 나사 풀린 표정으로 경례하는 오진이를 보며 강 대위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래, 끝까지 그렇게 멍청한 표정이나 짓고 있어라. 그는 서류 뭉치를 오진이의 앞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게 뭔가? 내가 관리하는 유류재고, 전투화 재고, 심지어 하다못해 전투 식량까지.
장부랑 실제 재고가 맞는 게 하나도 없잖아. 이 막대한 손실, 어떻게 설명할 건가? 서류에는 오진이의 어설픈 글씨체를 흉내낸 서명까지 위조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한 함정이었죠. 강 대위는 오진이가 당황하며 울고불고 매달릴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달리 오진이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집어들고 천천히 아주 꼼꼼하게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하는 기색도 억울해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확인할 뿐이었죠. 그 침묵이 오히려 강 대위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뭐야? 왜 말이 없어? 내가 저지른 짓이 아니라는 거야? 그때 모든 서류를 다 확인한 오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강 대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서류들 전부 가짜군요. 순간 강 대위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감히 하사 나부랭이가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토를 단다는 사실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가 그의 머리 꼭대기까지 차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거대한 폭발 직전에 숨막히는 고요함. 모든 비극의 서막이 바로 그곳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서류들 전부 가짜군요. 오진이의 그 한마디는 기름 창고에 던져진 성냥개비와도 같았습니다. 강 대위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니 이내 무섭게 일그러지기 시작했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오진이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그녀를 쏘아붙였습니다. 뭐라고? 이 계집애가 돌았나? 내가 저지른 실수를 내가 밤새 수습해줬더니 이제 와서 가짜? 어디서 감히 장교한테 되받아쳐.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지자 사무실 밖을 지나던 병사들이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힐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느껴지자 강 대위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 어리석은 하사를 완전히 짓밟아 자신의 권위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강 대위는 오진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어 사무실 밖 복도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중심을 잃은 오진이가 비틀거리며 복도 벽에 부딪혔습니다. 복도에 있던 병사들과 소란을 듣고 나온 다른 간부들까지 모두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로 쏠렸습니다. 다들 똑똑히 봐도 군 기강을 무너뜨리고 제 할 일 하나 제대로 못하는 부사관의 말로가 어떤 건지. 강 대위는 그렇게 외치며 조작된 서류 뭉치를 오진이의 얼굴 앞에 흔들었습니다. 내가 싸지른 똥, 내가 다 치워줬어. 그런데도 이따위로 나와? 하사. 나부랭이가 뭘 안다고 시키는 대로 해. 그 순간이었습니다. 짝 마이너스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복도 전체를 울렸습니다.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시간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강 대위의 손이 오진이의 뺨을 거세게 후려친 것입니다. 고개가 돌아간 오진이의 뺨이 순식간에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지켜보던 병사들은 숨을 삼켰고 몇몇은 차마 보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참혹한 폭력 앞에서 모두가 침묵의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었죠. 강 대위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오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저 여자는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거나 아니면 그대로 주저앉아 버릴 터였습니다. 어느 쪽이든 자신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처참하게 빗나갔습니다. 잠자코 서 있던 오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늘 멍하게 풀려있던 그 눈동자는 온데간데였고 그 자리에는 칼날보다 서늘하고 얼음보다 차가운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강 대위는 저도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진이는 아무 말 없이 폭행으로 인해 흐트러진 자신의 전투복 옷깃을 툭툭 털어냈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묻었다는 듯이. 그리고는 부어오른 자신의 뺨을 손으로 한번 쓱 쓸어내렸습니다. 그 침착하고 냉정한 행동 하나하나에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믿을 수 없는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투복 상의에 달려있던 하사 오진이라는 명찰과 계급장을 차례로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찍찍이 명찰이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복도를 울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강 대위가 당황해서 묻는 순간 복도 양쪽 끝에서 육중한 군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동시에 전원 움직이지 마 하는 고함과 함께 완전 무장한 헌병들이 복도를 순식간에 장악했습니다. 그들의 소총은 모두 강 대위를 향해 있었죠. 강 대위와 지켜보던 부대원들이 영문도 모른 채 얼어붙은 그 순간 헌병들 사이를 뚫고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번쩍이는 소령 계급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망연자실한 강 대위를 지나쳐 오진이의 앞에 멈춰서서 각 잡힌 거수 경례를 붙였습니다. 소령님, 작전 지원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소령님, 그 한마디에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뇌가 정지했습니다. 강 대위의 눈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하사 나부랭이, 오대충, 멍청한 계집애라 불리던 오진이가 소령이라고? 오진이는 자신에게 경례하는 부하를 향해 가볍게 턱짓으로 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전투복 안주머니에서 진짜 신분증을 꺼내 강 대위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국방부 직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는 섬뜩한 문구와 함께 소령 오진이라는 이름과 그녀의 사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 오진이 소령이다. 더 이상 어눌하지 않은 강철처럼 단단하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강대위, 당신을 군용물 횡령 및 부정처사, 직권남용, 초병 폭행 혐의로 현 시간부로 긴급 체포한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정적?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강 대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경악과 불신으로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무시하고 짓밟았던 부대에서 가장 만만했던 그녀가 대위인 자신보다 2계급이나 높은, 그것도 군인이라면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떤다는 안보지원사 소속의 영관급 장교였다니. 계급과 신분을 숨긴 채 비리를 파헤쳐온 수사관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거대한 성처럼 보였던 강 대위의 왕국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부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극상이 아니었습니다. 정의의 심판이었습니다. 정적? 오진의 소령의 서늘한 목소리가 강 대위의 마지막 발악에 종지부를 찍는 순간 복도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오진이의 뺨을 내리치며 기세등등하던 강 대위는 이제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고개만 세차게 저을 뿐이었죠. 아니야,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저 계집애가 지금 쇼를 하는 거라고. 다들 속지 마. 강 대위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오진이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권이라도 휘둘러 보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죠. 하지만 그의 몸이 오진이에게 닿기도 전에 양쪽에서 나타난 헌병들이 그의 팔을 단단히 붙잡아 뒤로 꺾었습니다. 아! 하는 비명과 함께 강 대위의 몸이
무력하게 제압당했습니다. 그의 추한 발악에도 오진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싸늘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품속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최일병이 목숨을 걸고 건넸던 강대위의 검은 수첩이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인가, 강대위? 오진이가 수첩을 그의 눈앞에서 흔들자 강대위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기록한 빼도 박도 못할 범죄의 증거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몸부림을 멈추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 위에서 반짝이던 대위 계급장이 그 순간만큼은 쇳덩이처럼 무거워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소란을 듣고 달려온 대대장 박중령의 당혹스러운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강대위, 자네 지금 뭐하는 오하사? 자신의 부대에서 벌어진 낯선 풍경에 혼란스러워하던 박중령은 그 중심에 서 있는 오진이를 발견하고는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부대에서 그것도 안보지원사의 비밀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겁니다. 오 소령님, 이게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상황을 파악한 박중령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묻자 오진이는 그에게 가볍게 목례하며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정식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사에 협조해 주십시오. 강 대위의 사무실을 즉시 폐쇄하고 모든 서류와 개인 비품을 증거물로 압수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하사관의 어리숙함 대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지휘관의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중령은 그 위엄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강 대위가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을 복도에 있던 모든 부대원들이 숨죽인 채 지켜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최일병도 있었습니다. 그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광경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던 절대 권력자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 그리고 그 중심에 늘 자신을 걱정해주던 어수룩한 하사, 아니 오진이 소령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오진이가 인파 속에서 굳어있는 최일병을 발견하고 그에게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최일병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녀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몸이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거수경례를 하려던 어색한 손을 오진이가 부드럽게 제지했습니다. 최일병. 네. 이 일병 괜찮다. 그녀의 따뜻한 한마디에 최일병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진이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정말 큰 용기를 냈어. 고맙다, 최일병. 그 순간 최일병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서름과 공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용기가 거대한 악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아주는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강 대위가 헌병들에게 무력하게 끌려나간 후 부대는 그야말로 거대한 태풍의 눈 안으로 빨려 들어간 듯 했습니다. 숨막히는 정적과 불안한 술렁임이 동시에 부대 전체를 감쌌죠. 병사들은 삼삼오오 모여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어리숙하고 만만하기만 했던 오하사가 사실은 군인이라면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떤다는 안보지원사 소속의 소령이었다는 사실.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 부대에 퍼진 가장 무서운 괴담이자 가장 통쾌한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오진이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장교들과 부사관들의 분위기는 더욱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강 대위와 가깝게 지내며 술자리를 함께하고 그가 던져주는 작은 이권에 기웃거렸던 이들은 자신에게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부대 전체가 거대한 취조실이 된 것만 같았죠. 그 폭풍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오진이 소령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대장실 옆 작은 회의실을 임시 수사본부로 삼고 압수한 증거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 대위의 사무실에서 나온 수많은 서류와 컴퓨터 파일, 그리고 그의 검은 수첩. 그것들은 단순한 비리 장부를 넘어 부대 내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부패의 지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굳게 닫혀 있던 회의실 문이 열리고 오진이는 강 대위가 구금된 취조실로 향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좁은 공간, 그곳에는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전부였습니다. 조명 아래 앉아 있는 강 대위의 모습은 불과 몇 시간 전에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폐잔병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오진이는 그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검은 수첩을 책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강 대위는 수첩을 보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표정이었죠. 마지막 기회다, 강 대위. 오진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여기 적힌 내용만으로도 자네의 군 생활은 끝났어. 하지만 순순히 협조한다면 정상 참작의 여지는 만들어주지. 이 모든 걸 자네 혼자 계획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윗선이 누구지? 그 말에 강 대위가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자포자기한 사람의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윗선이라 하, 오소령. 당신이 정말 그걸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내가 판단할 문제다. 말해. 오진이의 단호한 추궁에 강 대위는 잠시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비밀을 털어놓듯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대대장님? 아니, 그런 피라미가 아니야. 이 부대의 진짜 왕은 따로 있지. 당신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일 텐데. 강 대위의 눈빛이 교활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오진이가 이 사건을 더 이상 파헤치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연대장님이시다. 우리 연대를 지휘하시는 서민준 대령님 말이야. 서민준 대령.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늘 강철처럼 굳어있던 오진이의 표정에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일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펜이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민준 대령. 그는 오진이에게 단순한 상급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 군인이셨던 아버지를 따라 관사에서 자랄 때 진짜 친삼촌처럼 그녀를 아끼고 귀여워해 주던 아버지의 가장 친한 후배. 그녀가 처음 육군사관학교 제복을 입던 날 자신의 어깨에 직접 계급장을 달아주며 환하게 웃던 사람. 그녀가 군인의 길을 걷게 된 가장 큰 이유이자 늘 존경에 마지 않았던 우상. 그의 이름이 지금 눈앞에 이 추악한 범죄자의 입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진이는 애써 흔들리는 동공을 감추며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물었습니다. 증거는 있나? 증거? 하? 이 수첩의 절반이 서민준 대령님께 상납한 기록인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해? 판을 짜고 바람막이가 되어준 게 그분인데 나 같은 대위 나부랭이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혼자 저지르겠냐고. 강 대위는 이제 모든 것을 폭로하기로 작정한 듯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오진이는 기계적으로 그의 말을 받아 적었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존경했던 사람, 자신의 길을 이끌어준 등대와도 같았던 존재가 사실은 이 모든 부패의 정점에 있는 검은 그림자였다는 사실. 오진이는 이제 자신의 손으로 스스로의 우상을 심판해야 할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수사는 이제 막 진짜 지옥의 문을 연 참이었습니다. 취조실의 문을 닫고 나온 오진이의 걸음은 비틀거렸습니다. 텅 빈 복도를 걷는 내내 강 대위의 마지막 말이 악마의 속삭임처럼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죠. 서민준 대령. 그 이름 석자가 그녀의 심장을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임시수사본부로 쓰는 회의실로 돌아온 그녀는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의자에 주저앉듯 몸을 기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창밖 풍경처럼 그녀의 마음속에도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밤이 찾아왔습니다. 아닐 거야. 강 대위가 빠져나가려고 거짓말을 하는 걸 거야. 스스로를 필사적으로 타이르며 오진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흐릿한 기억 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10여 년 전 육군사관학교 합격 통지서를 들고 한달음에 달려갔던 아버지의 낙골당. 그곳에서 아버지를 대신해 그녀를 맞아준 사람이 바로 서민준 대령이었습니다. 우리 진이 정말 장하다.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셨을 게다. 그는 갓 20살이 된 그녀의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었습니다. 입학식 날에는 아버지의 자격으로 참석해 빳빳한 생도 제복을 입은 그녀의 어깨에 직접 계급장을 달아주었죠. 그때 그의 눈에 맺혔던 자랑스러움과 따스한 눈물을 오진이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군인이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서민주는 그녀에게 또 다른 아버지이자 흔들리지 않는 삶의 이정표였습니다. 그런 그가 부대의 유류와 군수품을 빼돌리고 부하들에게 뇌물을 상납받는 부패의 정점에 서 있다니 오진이는 숨이 턱 막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라리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어둠에 잠긴 연병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연병장 한쪽에서 불침번 근무를 서고 있는 최일병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이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어깨는 이전보다 훨씬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절도 있는 걸음걸이에는 미약하나마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오진이의 머릿속을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최일병은 어떻게 되는 거지? 강 대위에게 짓밟혔던 수많은 약자들은 누가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지? 이 수사는 더 이상 서민준이라는 한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 안에 뿌리내린 부조리와 그 안에서 신음하는 약자들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려 진실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서민준 대령의 배신보다 더 추악한 자기 자신에 대한 배신이 될 터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그녀의 휴대폰이 맹렬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 서민준 아저씨. 오진이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녀의 마음을 다 읽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귀신 같은 타이밍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진이냐? 나다, 서민준 아저씨.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기억 속 그대로 너무나 따뜻하고 인자했습니다. 그래,
우리 진이 거기 부대에 큰일이 있었다면서? 강대위라는 친구가 체포됐다던데. 많이 힘들지는 않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아저씨한테 연락해라.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 해결해 주겠다니. 그 말이 오진이의 귀에는 너무나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지금 그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떠보고 회유하고 어쩌면 협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정한 목소리 뒤에 숨겨진 시커먼 속내를 깨닫는 순간 오진이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녀가 존경했던 우상, 서민주는 이제 죽었습니다. 아닙니다, 연대장님. 오진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제 일은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적인 용무가 아닌 이상 개인적으로 연락은 삼가주셨으면 합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입에서 나온 말에 놀라면서도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서민준의 당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진이는 그의 대답을 더 듣지 않고 그대로 통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은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우상을 제 손으로 죽여야만 하는 비장한 결의의 눈물이었습니다. 오진이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녀의 수사는 이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가장 거대한 적을 향해 칼날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서민준 대령과의 통화가 끊어진 전화기를 내려놓은 오진이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배신감으로 요동치던 마음은 차갑게 식었고 그 자리에는 강철 같은 결의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밤을 새워 강 대위의 검은 수첩과 압수된 자료들을 다시 훑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숫자 하나하나에 담긴 부패의 흔적들을 쫓으며 서민준 대령을 향해 뻗어있는 검은 자금의 흐름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죠. 다음 날 아침 오진이는 안보지원사령부 본부에 정식으로 수사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존경받는 연대장이 연루된 사건. 그것은 보통의 용기로는 꺼내들 수 없는 군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는 위험한 칼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보고는 흔들림이 없었고 마침내 사령부는 특별수사팀 파견을 승인했습니다. 며칠 뒤 부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본부에서 내려온 낯선 얼굴의 수사관들이 연대장실을 포함한 부대 주요 시설을 압수수색하기 시작한 겁니다. 일개 대위의 비리로 끝날 줄 알았던 사건이 연대 전체를 겨누는 거대한 태풍이 되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서민준 대령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압력을 넣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오진이를 무고와 하극상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는 노련한 지휘관답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난관에 부딪히는 듯 보였습니다. 강 대위의 장부만으로는 서민준 대령의 교묘한 자금 세탁 고리를 완벽하게 증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가 차명으로 관리하는 계좌의 실체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바로 그때 오진이는 문득 강 대위가 취조실에서 흘렸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서민준 대령님이 얼마나 철두철미한 분인데 자기 이름으로 된 걸 남겨뒀겠어? 그분 가족까지 다 뒤져보시지 그래. 가족. 그 한마디가 닫혀있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오진이와 수사팀은 서민준 대령의 직계가족이 아닌 그의 처가 쪽 인물들의 금융 기록을 샅샅이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유령회사 명의로 된 법인 통장. 그리고 그 통장의 대표는 놀랍게도 시골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그의 동서였습니다. 그 통장에는 지난 수년간 부대에서
빼돌린 유류와 군수품을 판 돈이 고스란히 쌓여 있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날, 오진이는 홀로 서민준 대령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사관들의 호의도 없이 오직 그녀 혼자였습니다. 들어와. 지친 기색이 역력한 서민준 대령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오래전 오진이가 사관생도 시절 그와 함께 찍었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진이야.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오소령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저씨는 아니, 연대장님은 어쩌다 이렇게 되셨습니까? 오진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내가 처음 이 부대에 왔을 때 여긴 썩어 문드러져 있었어. 그걸 바로잡으려면 돈이 필요했고 힘이 필요했다. 시작은 정말 부대를 위해서였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뭘 위해 달리는 건지 잊어버렸더구나.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변명했습니다. 오진이는 말없이 다가가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차명계좌의 거래 내역이 담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최일병이라는 병사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몸이 편찮으시고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시며 겨우 생계를 꾸리시는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 병사는 연대장님께서 부대를 위해 만드신 돈 때문에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폭력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연대장님께서 저에게 달아주신 이 계급장은 그런 아들을 지키라고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그 아들을 가장 괴롭히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서민준 대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 위로 후회와 부끄러움, 그리고 체념이 뒤섞인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군인을 사랑했던 남자의 초라한 마지막이었습니다. 잠시 후 집무실 문이 열리고 수사관들이 들어와 그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아무런 저항 없이 순순히 그들의 손에 이끌려 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오진이는 부대 뒷산 충원탑 앞에 섰습니다. 그곳은 순직한 군인들의 넋을 기리는 곳이자 그녀가 힘들 때마다 찾아와 아버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던 장소였습니다. 아버지, 저 잘한 거 맞죠? 그녀의 나지막한 독백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그녀에게 다가와 거수 경례를 붙였습니다. 돌아보니 군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최일병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이 없었습니다. 한 명의 군인으로서 오롯이 서 있는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소령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진이는 말없이 그의 경례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뒤 오진이는 모든 임무를 마치고 원래의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그녀가 떠난 부대에는 많은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병사들의 눈빛 속에 있었습니다. 부조리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작은 희망, 정의는 반드시 살아있다는 믿음이 그들의 가슴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붉은 명찰을 달고 나타났던 이방인, 오진이. 그녀는 한 부대의 골마 터진 상처를 도려냈을 뿐만 아니라 절망에 빠졌던 한 청년의 영혼을 구하고 모두의 가슴에 희망이라는 작은 씨앗을 심고 떠났습니다. 그 씨앗이 앞으로 어떤 나무로 자라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 이후 그 부대는 이전과 결코 같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별은 그렇게 졌지만 새로운 새벽은 이미 밝아오고 있었습니다.